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 아직 가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그러한 독특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인데얼 그랜저, 이히슈테어 인데얼 그랜저, 나는 경계선에 서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강좌가 괴테의 색채론이 경계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철학이죠. 사실 색채론을 제가 강좌를 열기 전에 그 동영상을 한번 뒤져봤어. 유튜브 없더라고요. 이 동영상이 나가면 색채론에 대한 강좌는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쭈얼 팔벤 레레죠. 팔벤 레레라고 하는 이 쭈얼 팔벤 레레입니다. 이 원서 이름이 색채론에 관하여입니다. 사실은 색채론에 관하여 1810년도에 출간되었다라고 나오고 그게 원래 연구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그죠?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그 당시의 예술 작품을 보고, 독일은 뭔가 떨어졌죠, 그 당시에. 독일에는 예술이 상당히 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갔죠. 오늘날 베를린이 뜨는 이유는 값싼 어떤 그 예술가들의 그러한, 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베를린으로 세계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디론가 가리라고 봅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여행기도 있죠. 괴테는 위대한 문인이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문인으로서의 철학자죠. 파우스트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 위대한 책 파우스트, 언젠가 예도가 니체가 영원한 회귀라든지, 그죠? 자기의 많은 통찰들을 괴테로부터도 얻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니체 전문가로서 언젠가 제가 괴테와 니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탈리아 여행기 여행을 하다가 예술 작품을 보고 그가 마침내 뉴턴의 광학이죠. 옵틱. 뉴턴이 썼던 그 광학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서 이 색채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색채론은 모더니즘 안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괴테의 낭만주의도 들어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고가 쭈얼 팔벤 레레라고 하는 색채론에 관하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론에 대한 연구는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예술가들과 예술 작품을 보고 그가 어느 여행 중에 산을 넘다가,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산을 넘다가 눈이 덮인 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마 여행 중에 스위스 접경 지역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색깔을 보고 뷰이트너라고 하는 사람의 프리즘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양극성을 발견하면서 색채론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되죠. 사실 저는 이 색채론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라이프치히를 지나다가 헌책방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괴테라고 썼는데 팔벤 레레라고 썼어. 이상하다. 이 괴테가 무슨 이런 책을 썼나 싶어서 제가 그 헌책방에서 두꺼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유론가에, 그러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주고 사서
읽으면서 오는데, 이건 뭐 과학책인 거야. 처음에 읽는데, 그 알고 보니까 괴테가 이 미학에 대한, 이 미학을 또 이야기했더라고. 그래서 예도가 그때 이제 그게 너무나 독일은 또 유학생들이 특히 동독 쪽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심심합니다.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독일 유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령을 피우는 자는 미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은 상당히 활동적인 나라잖아, 그죠? 그리고 또 놀 것도 많고 유흥도 즐길 수 있고, 유흥이라는 건 뭐 술 먹고는 이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것들, 도시 자체가 상당히 활동적이잖아, 미국은, 그죠? 근데 독일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보면 특히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 특히 겨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예도가 그걸 발견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예도가 얼마 전에 어떤 루트를 통하여 하이젠베르크와, 여러분 알죠? 아인슈타인 이후에 독일에서 엄청난 대가들이, 물리학자,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을 열었던 대가들이 다 독일에서 나타납니다. 독특하게도 2차 세계대전에 그 대가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거기에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1941년에 하이젠베르크와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여러분 플랑크는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요, 독일에도 플랑크 연구소가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공대생들 거기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 곳곳에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있고,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독일에서 라이프치히에 그 북쪽에 사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스타벅스에 와서 이 예도랑 또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학생이 막스 플랑크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플랑크 연구소가, 플랑크 인스티튜트가 몇 개 있냐 물으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바이스 제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부다페스트에서 1941년에 이러한 괴테의 팔벤 레레에 대하여 어떤 물리학에서의 괴테의 어떤 새로운 그러한 그 괴테의 오늘날의 어떤 그 모던의 물리학에서의 그 괴테의 색채론의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런 연구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 논문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예도가 이거는 강좌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사실 이 색채론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강좌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읽다가 그 색채론을 읽을 때는 이게 물리학에서 보는 이거를 제가 못 잡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게 뉴턴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타났다는 거는 언급됐는데, 이것이 물리학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도가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책과 그런 물리학의 논문과 그 다음에 또 그걸 읽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오늘 강좌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강좌는 사실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어딘가에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오늘 예도가 강좌를 열겠습니다. 뉴턴은 옵틱에서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죠? 뉴턴의 색깔론은 뭐예요?
뉴턴의 광학은 프리즘을 통하여 빛의 굴절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감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직관과는 상관없이, 그죠? 객관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발견한 광학을 이야기하고, 그 색깔은 미학보다는 물리학적으로 발견해낸 그런 색깔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러한 색채론을 광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괴테 역시도 색채론에서 자기의 학문, 자기의 색채론은 관찰과 실험, 베오바하퉁과 엑스페리멘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에 의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과학책인지 알아서 처음에,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할까, 괴테가 문인이 이랬는데, 역시 문인은 문인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뉴턴의 광학을 통하여 과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자연을 파괴하는, 그 당시에 이미 괴테는 1790년대부터 1810년도까지, 그죠? 이미 그 당시 19세기 초반에 이미 이러한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파괴된 이러한 자연의 어떤 그 현상을, 그죠? 이미 직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색채론에서 하이젠베르크랑 그 다음에 바이스제커랑 플랑크가 발견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 읽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그 당시에 8분 레레에서 원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예도가 통찰을 했어. 근데 이게 또 하이데거랑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예도가 오늘 강좌를 괴테의 색채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 만들라 그러다가 예도는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빼고, 그죠? 빼고 괴테의 색채론으로만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또 2부로 나눠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영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도가 이 괴테의 색채론을 다룰 거예요, 아마. 글은 있겠지만 책도 있죠. 그러나 동영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자기의 첫 출발점에서 이 색채론을 이야기하다가 이 연구는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것이지 무슨 직관이라든지 철학자들에 의한 선험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아프리오리한 게 아니라 관찰과 직관에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여 베오바하퉁과 엑스페리멘트에 근거하여 자기가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그 부분에서 이게 자연과학하고도 뭔가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천만의 말씀. 말은 이래 해놓고 이제 자기가 비트너의 프리즘을 통하여 본 현상만 연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낭만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탄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연에 대한 경탄, 여러분. 이제 이 강좌는 사실 가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강좌를 좀 많이 가을에 친구들에게 많이 좀 보내주시고 해주셔요. 멋진 강좌 아니에요. 이런 괴테의 색채론. 정말 미학적이면서도 이 가을의 자연을 경탄하는, 그죠? 결국은 낭만주의자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괴테가 낭만주의의 창시자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신이 창조한 이 신비로운 자연을 경탄하고 뉴턴을 따르는 그러한 물리학의 세계의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강좌를 마지막 들을 때는 알게 될 거예요. 예도는 영감에 따라 강좌를 하니까 결론을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또 질서가 있잖아요. 원고가 없이 해도. 그래서 뉴턴의 광학에서의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건 인간의 주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직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그러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의해서 객체를 수학화시켜서 물리학에 근거하여 기하학에 근거하여 그러한 색깔이 나타난다라고 빛의 굴절에 의해서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현상으로서의 어떤 그 객관적 사실을 수학적으로, 그죠? 수학적인 세계, 수학화된 이 세계를 따라가는 게 뉴턴이잖아. 여러분들 칸트 들은 자들은 입에 밥 먹듯이 예도의 강좌를 들은 자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자연의 수학화, 데카르트와 칸트에 의해서 행해진 이 자연의 수학화는 뉴턴이 자기의 광학에서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색채론은 물리학에 근거한 색채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테는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과학적, 물리학적, 자연과학적 사유에 근거한 이러한 색채론의 색깔의 도출은 결코 올바른 자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과학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자연현상은 자연이 아니라 수학이다 그랬거든요. 자연 자체를 자연으로 봐야 되는데 그 원초적 현상이라 그럽니다. 알았어요? 본래적 현상, 아이겐틀리헤스 페노멘을 원초적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 그 원초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 자연의 현상을 물리학자들은 배후로 들어가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괴테는 색채론 마지막 부분에서 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뉴턴의 그런 색깔로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주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괴테는 모든 빛은 인간의 눈과 관계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 제가 이 하이젠베르크의 디 뉴턴쇼 운트 디 괴테쇼 운트 뉴턴쇼인지 디 뉴턴쇼 운트 괴테쇼 팔벤 레레 인덴 리히터 데얼 모데르넨 피직이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하이젠베르크의 이 논문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예도는 결코 이걸 못 잡아냈을 거라고. 이걸 잡아내는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그게 통찰이 없으면 예도는 강좌를 안 합니다. 이 통찰, 구분이 딱 되잖아. 인간의 눈으로부터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언제나 자연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비친 거예요. 눈깔이 안에. 그래서 그는 세 개의 원리를 프린치프를 이야기합니다. 드라이 프린치피엔이 첫째는 양극적 원리, 두 번째는 양극성의 원리, 두 번째는 상승의 원리, 세 번째는 총체성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극성의 원리는
인간의 눈은 언제나 자연의 어떠한 빛에 의하여 빛에 의하여 색깔을 구분하는데 이때 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색깔이 구별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눈으로 들어온 자연 현상의 어떤 빛으로부터 양극적으로 흰색과 빛이 들어오면서 주황색으로부터 밝은 빛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부터 어두운 색이 나가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양극성의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복잡합니다. 뭐 색깔 이걸 다 의에 얘기해. 대략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양극성이 갈라져 있는 거야. 이게 있고 여기에서 갈라진 데서 그걸 양극성의 원리라고 그러고, 갈라진 데서 또한 이러한 주황색으로부터 또 더 밝은 이런 붉은 주황 뭐 이러면서 더 밝은 색으로 나가고, 또한 청색에서 또 남색 이러면서 검정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는 게 상승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다양한 색깔들에 의하여 이런 방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그러한 원리라 그래. 그런데 총체성의 원리는 바로 인간의 눈깔이 안에, 그죠? 인간의 주관, 감각 기관 안에 이러한 색깔 전체를 구별할 수 있는, 이거 칸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근데 칸트 냄새가 좀 나잖아. 이건 예도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인식 주관에도 이러한 총체적인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색채환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색채를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원과 같은 색채환이 있다라는 거야. 이 색채환이 바로 이러한 자연의 빛과 연결하여 다양한 색깔들로 구별될 수 있는 상승과 하강과 그 다음에 또한 양극성의 원리에 의하여 달라지는 이런 색채들을 조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의 구별의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 속에도 있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럴 때에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인간의 보는 이 눈에 따라서 이 세계의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원초적 자연 현상의 색깔들이 같이 인간의 눈과 조합해서 이러한 자연의 색깔들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게테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색깔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뉴턴하고는. 그렇잖아요. 뉴턴은 인간의 눈깔이든 뭐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어떤 이런 빛의 굴절에 의하여 색깔들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게테는 인간의 감각기관 속에 이러한 색 전체를 구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색채환이 인간의 감각기관 안에 들어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색채환에 의해서 구별되는데, 이건 인간의 눈 갖고는 안 되고 바깥에 있는 자연의 빛이 들어와야 함께 공동작용에 의하여 색깔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색깔이 자연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걸 게테는 원초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에얼샤이누 페노멘, 원초적 현상.
근원적 현상, 우르슈프룽리히어 헤스 페노멘, 원초적 근원적 현상이라 그런다. 이 근원적 현상 자체에 경탄하면서 이 근원적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경탄하며 그 자연을 찬양하고 그 자연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것에 감사하면서 경탄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분인데,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이걸 넘어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기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색채와 자연현상에 이 주는 이러한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의 직관에 들어온 이러한 자연현상 자체를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런 현상에 경탄하지 않고, 인간은 그 지각 배후에서 오성의 어떤 논리적인 거죠. 오성의 어떤 그러한 차가운 수학적인 범주표 생각해. 칸트의, 여러분, 칸트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오성의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을 다 알아야 이것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도가 또 칸트를 하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강좌도. 그 오성의 차가운 그것에 의하여 그 원초적 현상으로부터 추상화시킨다 그래. 아브스트락지온을 통하여, 추상을 통하여 그 배후에서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거든. 이로써 자연이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그냥 자연은 우리 눈가리의 색채황과 만난 그냥 예도의 이 산책길, 이 도시 말고 이제 곧 모기가 있는 산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 산, 예도가 지금 앞에 산이 보입니다. 그 산을 보고, 그죠? 거기서 느끼는 그 원초적 현상에, 이러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은 그 배후에, 이러한 감각 지각인 눈가리를 통하여 들어온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그 배후에서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색깔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써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생태적인 그러한 생명력이 파괴됨으로써, 그죠? 그 원초로 흘러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오성의 힘에 의해서 물리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인간은 그 원초적 형상인 신이 준 미학적, 이거 완전 낭만주의예요, 여러분.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그 배후, 거기서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움 배후로 들어가서 그 신이 준 색채에 의해서 드러나는 감각 직관을, 그죠? 그 배후로 파고들었어. 그죠? 거기서 규칙과 법칙과, 그럼 레길, 메시히카이트, 그죠? 규칙성을 발견하려. 이게 자연법칙이지 뭐.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어? 미학적으로 볼 때 원인과 결과, 그러면서 실체 얘기하잖아, 여러분. 누가? 데카르트랑 칸트가. 수학화된 이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의 하이데거가, 그리고 하버마스가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기 전에 이미 괴테는 자기의 색채론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색채론의 이 주제를 마침내 하이젠베르크와, 그죠? 또 누구야? 바이스제커와 또 막스 플랑크와 같은 세계적인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괴테의 색채론의 자기 독일 전통 안에서의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파괴했던 이런 물리학의
잘못된 근대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괴테의 색채론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나치가 한참 개지랄을 떨고 이제 망해가잖아요, 그때부터. 그럴 때 부다페스트에서 이런 거를 발표했다고, 여러분. 참. 그거에 이들의 물리학, 그게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더욱더 확고해지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자크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새끼죠. 하이데거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 후기 하이데거가, 여러분, 존재가 떠난다잖아.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죽은 자들과 신들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게피얼트, 사방세계에서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오면서 존재가 떠나버립니다. 시와 고전을 읽으면서 이 존재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경악하고 놀란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지, 이게 뭐야? 자연에 대한 경탄. 여러분, 그 괴테의 색채론에서의 그 경탄을 해야 되는 그 자연에 대한 경탄. 원초적 현상 배후로 들어가는 거는, 신의 명령과 신의 법칙을 어기고 그 배후로 들어가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문명의 이기를 갖고 오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우리 인간의, 파괴 현상이라는 거를 이미 독일의 그 문인이, 그죠? 벌써 200년 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계를, 그래서 인간의, 이 자연 세계는 인간의 주관의 어떤 그 눈가리와도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게 뭐야? 왜 상대성 이론이 가능하게 됐어요? 왜? 원자 물리학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톰 피지크 때문에 가능한 거야. 원자 물리학에서 발견한 게 뭐야? 원자는 결코 그 하나가 단지 정지해서, 그죠? 우리의 주관의 법칙과 관계없이 그 원자 자체가 한 개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 원자 자연의 가장 작은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죠? 아무리 세밀한 현미경으로, 그런 원자를 우리가 발견해냈다 그래도, 그거는 자연의 움직임과 자연이 주는 이런 생명력을 파괴하고 하나의 덩어리만 떼갖고 그러한 원자가 가능하다 그랬던 게 뉴턴 시대의 과학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 이후의 과학은 이러한 원자 물리학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 자연의 움직임으로부터 떼갖고 죽이고 나서 이 원자 하나를 연구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관찰자의 방향에 따라서 원자도 변화된다라는 걸 발견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나의 주관과 함께 관찰 대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걸 발견하고 원자 물리학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날의 모든 정지돼서 관찰자랑 상관없이 운동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모든 근대의 물리학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라든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리학자들, 그죠? 이러한 양자 물리학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의 어떤 그러한 거는 모든 인간의 주관과
인간의 주관과 주관의 대상인 이것이 분리해서 관찰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뉴턴보다는 누가 맞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도 뉴턴보다는 괴테가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대 과학이 주었던 이러한 인간과 과학기술 문명의 인간성과 또한 자연의 관계의 파괴를 회복시키는데도 훨씬 더 괴테의 색채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 점에서 이들은 괴테의 색채론과 뉴턴의 물리학을 물리학에서 나오는 광학을 연구했다라는 것, 비교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학술 대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괴테의 색채론은 미학적이고 생리학적이잖아. 인간의 눈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생리학적이고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걸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연과학이 하려고 하는 원초적 현상 배후로 들어가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연과학자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과학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배척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150년 후에 괴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150년 후에 뉴턴이 죽고 괴테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색채론의 운명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긍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독특한 역사를 여러분들 예도가 지금 자연을 보면서 걷고 있어. 예도의 이 철학 산책길에서 저 나무가 예도 자연이 주는 이 빛에 의해서 예도의 눈은 색깔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자체에 예도는 경탄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배후로 들어가서 저 자연이 주는 그 모든 법칙을 발견하여 이 세계가 수학화되는 이 순간, 저 나무, 저 아름다운 나무의 미학은 뭘로 바뀌겠어? 아우, 저거 땔감으로 사용하면 좋겠네. 아우, 저거 나를 인간의 이기를 위하여 저거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편리함을 위하여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 철학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예도가 지금 1차 자료 강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데거가 휴가 끝나고 갑자기 전체가 2000몇 회가 올라갈 정도로 한꺼번에, 그것도 며칠 만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이데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세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에서의 그 세계는 결코 이러한 칸트나 데카르트나 물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걸로부터 존재와 시간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특히 존재와 시간에서 철학을 다루는 그 앞부분 말고, 그가 세계 내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배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생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세계는 데카르트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이데거와의 존재의 시간의 혁명은 이러한, 여러분,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가 세계를 수학의 세계로부터 해체하고
그 데카르트가 말하는 실체로서의 그 세계를 없애버리고 배려의 세계, 일상의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과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목가적 세계, 여러분. 목가적 세계지 뭐. 독일의 어떤 현대 세계도 자연과 교회가 중간에 있고 동네가 있고 자연이 뒤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세계, 삶의 세계. 하이데거와 딜타이의 혁명 이후에 이러한 후설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후설로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니체가 없었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니체가 다 깨버립니다. 이런 수학의 세계를 다 깬다고. 괴테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뭐 상당했겠죠. 니체도 괴테를 의에 깔 수가 있어, 그 당시. 뭐 비아냥거리는 건 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의 출발점을 이런 수학의 세계를 박살내고 생활세계, 베졸겐이 뭐예요? 데카르트, 내가 말하려고 하는 세계 내 존재의 세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지, 생활세계, 레벤스벨트지. 이건 후설의 용어죠. 레벤스벨트라고 안 쓰고 베졸겐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배려의 세계,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은 또한 이러한 몫으로서의 망치질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세계지, 수학적 관찰 대상으로서 자연과학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를 삭제하고 해체하면서 자기의 존재와 시간의 어떤 자기의 철학을 출발점으로 삼아 나간다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괴테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데 혁명적 사고의 출발점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괴테의 이러한 색채론에 대한 주장과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색깔의 어떤 자연의 색깔도 달라지고, 이러한 자연의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지만은 인간의 주관 안에 이러한 색채 환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두었다라는 거, 여러분. 응?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리학과 같이 갈 수 있는 근거를 주었고,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더니즘이 파괴했던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낭만주의는 어쨌든 이러한 자연에 대한 소중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호소되어 있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괴테 역시도 자신의 색채론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물리학자들의 어떤 관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 물리학의 아버지였던 근대의 물리학자였던 뉴턴의 광학을 깨고, 그죠? 괴테를 선택하는 이런 것에서 통찰을 얻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원초적 현상. 그래서, 우리도 그래, 우리도. 시인은 자연을 보면 그 자연에서 미학적 아름다움을 글로 쓰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돈 되는 것들을, 로 자연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이 사는 그러한 수학적 공간, 그러한 라움풀룽이라 그럽니다. 공간을 채우는 그런 물리학적, 기하학적 공간이 얼마나 인간을 숨막히게 하고 인간의 본래적 삶을 다 빼앗아 갔냐고.
이걸 개탄하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후기 하이데거의 철학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든지 홀츠 베개라든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 역시도 이것으로부터 엄청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 이런 방식, 서구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과학에 의해서 점점 자기들의 삶에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이 펼쳐지는 그러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빼앗기면서 끊임없이 자연과학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공간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버마스 역시도 이런 것에 동조하여서 뭐라 그래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콜로니지룽 데스 레벤스벨트, 생활세계의 어떤 그러한 식민지화가 일어나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삶의 공간을 빼앗기고 문명의 이기를 얻는 그러한 대신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을 빼앗김으로써 본래적인 인간의 아이겐틀리시아카이트, 본래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런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러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색깔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포르노그래피에서도 색깔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됩니다. 인간은 눈으로 색깔을 구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도의 말로서 또 결론을 내릴게요. 이러한 구별들은 색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구별들을 오늘날은 그 화려한 어떤 색깔은 인간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인간의 모든 근원을 빼앗을 정도로 색깔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현대 문명이 주었던 이러한 포스트 모던 문명이 주고, 그죠? 대중매체가 주는 이런 색깔에 취해 있는 자들도 많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괴테의 색채론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가을을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는 자는 그건 짐승이지. 그가 돈이 1조 원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짐승인 거지. 이 자연을 보고 인간의 늙어감도 동시에 생각해보고,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래성이 뭔지도 생각해보고, 그 원초적 현상 안에서 경탄할 줄도 알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 경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이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자. 이러한 괴테의 색채론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색깔을 보고 경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색깔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는 언제나 인간의 감각 직관의 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자연의 빛에 의해서 들어온 그 색깔들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색깔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성으로 인간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종교도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자연의 색깔은 인간을 치료하고 인간의 본래성을
잃어버린 어떤 인간의 본래성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리학자가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응? 생각을 한번 해봐. 대단하지 않아? 물리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물리학자인데 내가 괴테를 갖고 한번 논문을 쓰겠다. 멋지지 않나요? 정말 절묘한 논문이었어. 그래서 괴테의 색채론의 마지막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자연과 자연의 색깔이 주는 그 원초적 현상, 여러분. 그 우얼슈프릉리체스 페노멘, 우얼슈프릉리체 에얼샤이누, 원초적 현상 자체에서 우리는 경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경탄 배후로 들어갈 때 자연은 더 이상, 여러분, 나투얼 이스트 니트메어 나투얼,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아닌, 더 이상 자연을 자연으로 봐야 되는데, 자연을 인간이 활용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하여 이용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편리함을 인간의 본래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공간을 편리함의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그 공간을, 인간은 삶의 공간을 점점 자기의 편리함과 바꾸면서 자기의 본래성을 잃어갔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원리, 그죠? 이 총체적 원리에서 괴테는 인간의 눈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원초적 현상을 보고 그는 낭만주의의 신에 대한 경탄, 인간의 이러한 자연의 신적 경지를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괴테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근대 과학이 가져다준 그 병폐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여, 그죠? 그것이 붙잡히면서 또다시 괴테의 색채론이 살아났다라는 건 후기 하이데거가, 그죠? 후기 하이데거가 자신의 어떤 예술 작품의 근원, 홀츠베게와 같은 그런 숲길, 그런 다양한 그런 작품들에서 이 자연, 그죠? 존재가 떠나버린 이 자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시를 읽고 예술 작품을 읽고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관조할 때에 우리는 그런 자연의 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으로서 이제는 집 앞에까지 왔어.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도 물러가겠습니다. 주스.